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민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여행이나 사업 등으로 베트남에 왕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베트남 문화에 친숙함을 느끼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베트남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 다수 의견 시간에서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의 무형유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기영 사무총장님은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에서 특별히 나오셨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센터는 유네스코랑 문화재청으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국제기구입니다. 네. 저희들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48개 유네스코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문화, 그중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발전과 보존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네. 저희가 베트남 하면 사실 아는 것 정도는 맛있는 쌀국수, 그다음에 관광하기 좋은 가까운 이웃 나라라는 거 정도인데요. 오늘 베트남의 무형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베트남은 사실 한국만큼이나 우리나라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삶이 다양한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네스코와 관련돼서 또는 많은 사람이 참여되는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베트남의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현재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나 그림으로서 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랑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협력해가지고서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현대적으로 다시 이렇게 재발굴되고 발전시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별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김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이 베트남이잖아요. 오늘 고향의 무형유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베트남 무형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은 이제 베트남 문화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건 뭔가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제 축제, 특히 이제 대표적인 흥부엉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말이 좀 낯설죠?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부엉이란 말은 베트남 말로 다 왕이란 뜻이고 네. 흥은 우리가 한문을 웅자를 갖다 베트남은 흥으로 다 발음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단군 왕검 환웅 하듯이 그러니까 흥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왕이 우리도 단군이 1대서부터 몇 대까지 있다고 하듯이 그 흥왕이 1대서부터 몇 대까지 쭉 됩니다. 우리가 이제 BC 2333년에 고조선이 개국됐다고 하듯이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용의 신의 아들인 낙농권과 어떤 산의 신의 딸인 어우꼬가 만나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00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 100개 알에서 이제 100명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용의 신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50명의 아들 데리고 바다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산의 신은 땅의 신이기 때문에 네. 49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래 농사를 짓죠. 그럼 한 명이 남거든요. 그 한 명은 나는 여기서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인간 세계를 잘 이렇게 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흥부엉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이날과 비슷한 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날은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음력으로 다 이제 3월 10일 날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의 주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도자들도 다 참여를 하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의 이제 아리랑과 같은 내진 그런 음악들 하수원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공연도 되고
또는 거기서 이제 그 줄다리기 씨름 또는 그 용의 그 그림을 갖고서 올라가는 놀이 내지는 거기서 있었던 어떤 베트남 전통 음식들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현 씨는 이제 베트남에서 오셨으니까 이 흥부엉 축제에 참석하신 기억이 있으시겠네요. 네, 저도 한국에 시집 오기 전에 홍병 축제에 참석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베트남 국가 축제에 있다 보니까 축제 기간에 사람 수백만 명이 찾아오셔서 예배하거든요. 네. 저도 그날 친구랑 같이 방문했는데 이제 홍부엉 사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쪽은 다양한 그런 행사들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올라가서 또 홍부엉 사원에서 또 예배하고 또 그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베트남 떡 만자이 맹층이라는 그런 그 체험도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이제 홍부엉 사원까지 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이제 자기 조상에 이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부드러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원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 사원이나 가는 게 아니라 그 네. 흥부엉 사원이라는 곳에 네, 가야 홍부엉 되는. 축제에 가시면 꼭 홍부엉 사원에 가셔서 예배해야 됩니다. 네. 그럼 사람이 정말 많겠네요. 네네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무형유산은 뭔가요? 다음은 이제 그 썬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칠인데 오칠이요. 오칠 중에서도 이제 그림으로 다 이제 표현된 게 있어요. 짱 썬마이. 그래서 이제 그 오칠 문화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공예로서 발전했지만 네. 베트남 오칠은 사실은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품질이 좋은 이유가 거기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서너 번 칠하면 말래지만 베트남 거 갖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9번, 10번씩 하거든요. 아.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다 승화를 시켰어요.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미술대학이라고 해가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미술대학이 생기면서 불란서 식민지 시대에 미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갖다가 5.7 공예를 통해 가서 이제 그림을 만드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반 회화는 한 유화는 며칠이면 그릴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썬마이는 보통 한 최소 3개월, 길음 한 1년씩 걸립니다.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간 작품들이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5.7 공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형유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도 뭐 우리 수저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생활에도 우리 자개를 하고 오칠을 하듯이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특히 이렇게 해화로서의 이렇게 발전시킨 경우는 베트남이 조금 아주 특징적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오칠과 관련된 분들이 베트남 쪽이랑 교류를 많이 하고 특히 말씀드린 썬마이 기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김지현 씨도 뭐 고향에 5.7 공예품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층 공예품을 보면 그 가정의 좀 큰 가구부터 작은 기념품부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뭐 가정용 제품이나 아니면 그 오칠로 만드는 그런 그 그림의 있는 집을 보면 거의 다 잘 사는 집이거나 상류층에 속하는 가정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 현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큰 가구보다는 이제 그 가정의 장식용이나 아니면 기념품을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 이야기를 나누니까 벌써 조금은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무형유산이 난학축제네요. 이건 네. 뭐죠? 냐냐 해가서 이제 그 발음이 그 우리 이름 말하면 아악이라고 하죠. 공중음악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악 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베트남의 그 마지막 왕조가 중부 지역에 그 후에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왕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도 왕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궁중음악이 발전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전쟁도 있고 뭐 그 과정 속에서 그 냐약의 어떤 악보라든지 악기라든지 게 좀 소실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의 궁중음악의 가장 오리지널이고 전범적인 걸 갖다가 보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 문화원장 할 때에 그 당시에 한국 국립국악원이랑 저기 후에 있는 이런 그 유적물 보존센터랑 같이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멸실된 악기 중에 어떤 일부, 그리고 악보의 어떤 그 복원 사업 그런 걸 했죠. 그리고 요거는 뭐 당연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악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궁중음악이 옛날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재래를 하듯이 왔는데 네. 사실 중국 자체에서는 그게 멸실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과 베트남에서 그게 많이 보존이 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아요. 복장들도 보면은 사실 비슷하고 악기들도 우리 뭐 편종 편경하듯이 보면 똑같고 뭐 그래서 뭐 운율도 그렇고 많이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근데 축제라고 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거가 이 고성이기 때문에 그 자금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이 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계절이 되면 이제 그 성을 갖다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한 냐약 음악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공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국제적인 그 프로젝트로다 지금 아주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기하로 다 2년에 한 번씩 국제음악 축제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연 씨도 혹시 이 난약 축제에 참석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2년 전에 제가 그 회에 방문한 기회가 있어서 네네. 그때 아시는 분 덕분에 직접 냐약은 공연을 봤습니다. 네.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느낌이 다르고 사람이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음악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에 거주하실 때는 아니었지만 네. 나중에 직접 네. 가보신 경험은 네. 있으신 거네요. 네. 그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무형유산이나 문화를 배우듯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바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침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한 국가 단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우리가 알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을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국 문화는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농악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장구 배우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문놀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저는 축제에 가면 꼭 사문놀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은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네.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거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었던 베트남 무형유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